안녕하세요. 사과책방에서 14번째로 다루게 될 책은 소설가 알랭드 보통의 뉴스의 시대, The News a User's Manual입니다. 우선은 프롤로그와 정치 뉴스를 묶어서 다루어 보겠습니다. 보통 하루 이내의 간격을 두고 우리가 뭘 하고 있었던 간에 뉴스를 확인하기 위해 하루 일을 멈춰요. 뉴스는 세상에서 가장 별나고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일이라면 그게 무엇이건 우리 앞에 제시하는 전형합니다. 온갖 이례적인 사건들을 단호히 추적함에도 불구하고 뉴스가 교묘히 눈길을 회피하는 게 딱 한 가지 있어요. 그건 바로 뉴스 자신, 그리고 뉴스가 우리 삶에서 점하고 있는 지배적인 위치예요. 인류의 절반이 매일 뉴스에 넋이 나가 있다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언론을 통해 결코 접할 수 없는 헤드라인이에요. 철학자 해겔이 주장했듯 삶을 인도하는 원천이자 권위의 시금석으로서의 종교를 뉴스가 대체할 때 사회는 근대화되어요. 선진 경제에서 이제 뉴스는 최소한 예전의 신앙이 누리던 것과 동등한 권력의 지위를 차지합니다. 뉴스는 뉴스의 작동 원리가 거의 보이지 않게 하는 방법을, 그리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의문을 제기하기 어렵게 하는 방법을 알아요. 뉴스는 수칙으로 점철된 자신의 관점은 언급하지 않은 채 별다른 억양 없는 자연스러운 목소리로 우리에게 말을 건넵니다. 뉴스는 세상사를 그저 보도만 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드러내지 못하지만 대신 지극히 뚜렷한 우선순위에 의거한 새로운 세상을 우리 마음속에 공들여 짓는 작업을 꾸준히 해나가요. 우리는 언론 매체가 가진 특별한 능력, 즉 어떤 초자연적 연관성도 없는데 우리의 현실 감각에 영향을 미치고 우리의 마음을 들었다 놨다 하는 능력에 대해 전혀 체계적으로 지도받지 않았어요. 교육에 대해 별의별 소리를 떠들면서도 현대사회는 자신의 구성원들을 가르치고 있는 가장 영향력 있는 수단을 검토하는데 참 무심해요. 교실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 건 간에 보다 더 강력하고 지속적인 교육은 방송 화면과 전파를 통해 이루어져요. 우리는 태어나서 고작 18년 남짓 교실에 갇혀 보호받을 뿐 나머지 인생은 사실상 어떤 제도권 교육기관보다도 더 커다란 영향력을 무한정 행사하는 뉴스라는 독립체의 감독 아래에서 보내요. 뉴스는 공적인 삶의 풍조를 조성하고 우리 각자의 테두리 너머에 있는 공동체에 대한 인상을 형성하는 가장 중요하면서도 유일한 힘이에요. 뉴스는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현실을 만드는 으뜸가는 창조자예요. 한 나라의 정신을 변화시키고 싶다면 정치체의 신경 중추인 뉴스 본부로 곧장 탱크를 몰고 가라고 알랭드 보통은 언급합니다. 우리 대중이 계속 뉴스를 확인하는 이유는 공포와 연관이 있어요. 뉴스에서 눈을 떼고 나서 아주 짧은 시간이 흘렀는데도 습관처럼 불안이 축적돼요. 뉴스는 우리에게 각기 할당된 것보다 훨씬 심각하거나 흥미진진한 문제들을 찾아냄으로써 그리고 이 더 큰 관심사들이 자기 자신에게만 초점이 맞춰진 불안과 의심을 삼켜버리도록 무의함으로써 우리를 사로잡은 문제로부터 도피하는 탈출구가 될 수 있어요. 몇 달, 심지어 몇 해 동안 소비한 뉴스 중 남는 걸 전부 합하면 얼마나 될까요? 우리는 단순히 뉴스에 대해 신경을 끄는 것만으로도 뭔가 문제가 생길 거라고 상상해요. 뉴스가 어째서 중요하냐고 묻는 건 뉴스가 중요하지 않다고 간절한 게 아니라 보다 자의식을 갖고 뉴스를 수용하려고 할 때 얻게 되는 보상에 대해 이야기해보자고 제시해요. 인류 역사상 사람들을 지루하게 하는 뉴스란 거의 없었다고 해요. 존재하는 정보는 소수의 비밀스러운 귀족 통치 계급 수중에 있었어요. 이제 뉴스는 모두를 위한 것이 되었지만 우리의 호기심이라는 바퀴는 데이터로 이루어진 부드러운 진창 속에서 공연히 헛돌 위험에 너무 자주 처한다고 해요. 우리가 뉴스와 얽힌 정도에 비하면 안타깝게도 많은 언론기관 내부에는 공정하고 중립적인 사실 보도가 가장 품격 있는 저널리즘이라는 편견이 광범하게 퍼져 있어요. 이 사실이 지닌 문제는 오늘날 신뢰할 만한 사실 보도를 찾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정작 문제는 우리가 더 많은 사실을 알아야 한다는 데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접한 그 사실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른다는 데 있다고 알랭드 버턴은 주장해요.
매일같이 퇴근하는 새로운 뉴스가 진정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사실의 정반대편에 있는 것은 편향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어쩌면 편향에 대해 좀 더 관대해져야 할지 모른다고 해요. 순수한 의미에서 편향은 사건을 평가하는 방법을 뜻할 뿐이에요. 편향은 사건이 의미하는 바를 설명하려 분투하고 개념이나 사건을 판단할 수 있는 가치의 척도를 제시해요. 편향을 벗어나는 행동은 그 자체로 지나친 시도로 보인다고 해요. 오히려 우리의 임무는 편향된 시각이 생산한 더 믿을만하고 유익한 뉴스에 올라타는 법을 찾는 것이라고 해요. 뉴스는 우리가 우리의 지도자들을 만나 그들이 국가를 이끄는 데 적합한지 작금의 가장 시급한 경제적 사회적 난관을 뚫고 우리의 처지를 개선할 수 있는지 평가하는 데 통로 역할을 해요. 언론은 결코 민주주의의 부수적 존재가 아니에요. 언론은 민주주의의 보증인이에요. 우리는 뉴스 의제가 계속 바뀌는 바람에 정신이 너무 산만해져서 어떤 정치적 입장도 개진할 수 없게 될 위험에 처해 있어요. 어쩌면 그 수많은 잔인무도한 사건 중에 나에게 정말 문제시되는 게 무엇인지 놓칠 수 있죠. 사회가 전대미문의 복잡한 수준에 이른 바로 그 순간에 우리는 성급하게도 모든 본질적인 사안들이 과감하게 요약될 수 있기를 기대하기에 이르렀어요. 뉴스가 조명하는 문제들의 규모와 직면하게 되면 개인의 주체성은 모호한 것처럼 느껴질 뿐더러 진부한 것인 양 보이기 시작할 수 있어요. 뉴스를 접하면서 정치적 해결 가능성을 타진해 볼 수 있기보다는 개선 불가능하고 근본적으로 혼란스러운 우주 속에 던져진 듯한 무상함을 느끼게 되어요. 뉴스와 마찬가지로 종교는 우리에게 날마다 중요한 일들을 말해주고 싶어요. 하지만 뉴스와 달리 종교는 자신이 너무 많은 말을 한꺼번에 게다가 한 번만 하고 끝내버린다면 우리가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하고 아무것도 행하지 않으리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반복과 연습은 주요 신앙의 교육법에서 핵심을 이룬다고 해요. 권력을 공고히 하길 소망하는 당대의 독재자는 뉴스 통제 같은 눈에 뻔히 보이는 사악한 짓을 저지를 필요가 없다고 해요. 독재자는 언론으로 하여금 닥치는 대로 단신을 흘려보내게만 하면 됩니다. 뉴스의 가지수는 엄청나게 사건의 배경이 되는 맥락에 대한 설명을 거의 하지 않고 뉴스 속 의제를 지속적으로 바꾸며 바로 조금 전 긴급해 보였던 사안들이 현실과 계속 관계를 맺은 채 진행 중이라는 인식을 대중이 갖지 않도록 조처하기만 하면 돼요. 이 정도면 대다수 사람들이 가진 정치적 현실을 파악하는 능력을 약화하는데 충분할 뿐더러 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경우 사람들이 정치 현실을 바꾸기 위해 끌어냈을 결의를 회소하는 데도 충분하다고 해요. 이런 상태는 뉴스를 통제하기보다 오히려 흘러 넘치게 할 때 오래도록 충실하게 유지될 수 있다고 하네요. 정치 뉴스가 따분하다는 대중적 인식은 결코 사소한 문제가 아니에요. 뉴스가 프레젠테이션 기술을 통해 대중의 호기심을 불러일으키고 관심을 모으는 데 실패할 때 사회는 자신의 딜레마를 붙들고 고심하는 일에 위험할 정도로 무능해지고 따라서 사회를 변화시키고 개선하려는 대중적 의지도 결집될 수 없기 때문이라고 해요. 알랭드 버텀은 소위 진지한 뉴스 매체들에게 대중을 적절히 사로잡을 수 있는 방식으로 중요한 정보들을 전달하는 방법을 배우라고 압력을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해요. 한편에는 사려 깊지만 무기력한 가르침을 제공하는 매체가 있고 다른 한편에는 책임감 따위 휙 벗어버린 선정주의를 공급하는 매체가 있다는 식의 현재의 이분법을 초월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도전이라고 해요. 우리는 자신이 속한 공동체에 대한 인상을 간접적인 방식을 통해 실제보다는 상상 속에서 구성하는 처지에 놓이게 되는데 특히 두 가지의 도움을 받는다고 해요. 이 중 첫 번째는 건축이에요. 건축의 외관, 즉 한 나라의 거리, 주택, 사무공간, 공원의 총체를 통해 그것들을 설계하고 거기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정신적 초상이 드러난다고 해요. 두 번째 소재는 뉴스예요. 뉴스야말로 직접 만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넓은 범위의 사람들을 소개해주고 그들의 얽힌 이야기와 그에 대한 평가를 통해 우리가 사는 나라가 어떤 곳인지 그 개념을 마음속에 차츰 형성시켜주고 어느 나라의 어느 시점이든
그 땅에서 벌어지는 일에 대한 엄청난 양의 모순된 정보가 존재한다고 해요. 참 이상한 일이긴 한데 동전의 유쾌한 쪽은 결국 뉴스가 되잖아요. 사실이어도 매체는 씻지 못할 기사들이 넘쳐나요. 수없이 많은 버전의 현실이 존재하기에 실제하는 국가와 언론기관들이 날마다 확고한 태도로 보도하는 국가와 같은 것이라고 보기조차 어렵다고 해요. 뉴스는 어떤 이야기를 조명하고 어떤 이야기를 빼버릴지 선택하면서 단지 현실을 선택적으로 빚어낼 뿐이에요. 이 힘은 무척이나 중요하다고 해요. 왜냐하면 뉴스가 전개하는 기사들은 실로 자기 결정적인 효과를 발휘하기 때문이라고 해요. 어째서 언론은 어두움에 과도하게 초점 맞출까요? 끝없이 쏟아져 나오는 잠재적 기사거리에 맞닥뜨리면 언론은 지금 국가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하는 질문에 답이 되는 것을 골라내기 마련이라고 해요. 문제가 되는 것은 국가에 실제로 필요한 게 무엇인지에 대해 언론이 내리는 판단이에요. 보통에 따르면 대부분의 국가는 자신이 처한 조건에 대해 장밋빛 전망을 갖지 않고 자신을 지나치게 믿지도 않으며 어리석은 희망 같은 건 품지도 않는다고 해요. 오히려 정반대로 행동해요. 국가는 미디어가 현재 암묵적으로 내리는 진단과는 다른 위험에 처해 있어요. 국가는 과도한 두려움과 걱정, 침울함 때문에 기회를 날려요. 국가는 오래전부터 시작된 몰락을, 망가진 관계를, 통제가 안 되는 10대들을, 불안을, 물리적 취약성과 경제적 파멸을 보지 못해요. 보통은 이 지점에 뉴스에 임무가 있다고 해요. 사회가 저지른 최악의 실패를 우리에게 날마다 상기시킨 것만이 아니라 이따금 자부심과 회복력과 희망을 갖출 수 있는 능력을 교육하고 지도하건 말이죠. 뉴스는 사회의 악행을 폭로하고 그 고통을 직시함으로써 사회를 돕는 한편 선함과 용서와 분별력을 충분히 갖춘 구성원들이 기여하기를 원하는 가상의 공동체를 구축하는 중요한 임무 또한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고 해요. 뉴스와 오랜 시간을 보낼수록 몹시 익숙해지게 될 두 가지 감정은 두려움과 분노라고 해요. 우리의 두려움을 부채질하는데 뉴스는 잔인하게도 원근감에 대한 우리의 나약한 지각 능력을 악용해요. 마음속에 원근감을 갖고 있으면 우리는 뉴스가 암시하는 바와 정반대로 어떤 것도 전적으로 새로운 게 아니며 아주 일부의 사건만이 진실로 놀라운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요. 혁명은 역사의 종말을 의미하지 않아요. 그것은 소소하면서도 복잡한 갖가지 방식으로 많은 것들을 바꿀 뿐이죠. 개인적으로는 인터넷과 스마트폰의 등장과 대중화는 우리의 삶을 점진적이지만 크게 바꿔놓았다고 생각해요. 평정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은 궁극적으로 우리의 기대 수준에 달려있다고 보통은 언급해요. 뉴스는 우리의 나약함을 과도하게 강조할 만큼 충분한 상업적 동기를 지녔어요. 뉴스는 본래 오랫동안 동요하고 겁먹고 괴로워하는 대중을 간절히 필요로 해요. 뉴스는 툭하면 급격한 변화와 개선을 약속하며 우리를 감질나게 해요. 뉴스는 몇몇 정치가들을 선지자라 칭송하며 그들이 공직에 오르면 몇 달 안에 국가를 근본적으로 개조할 거라고 신뢰를 표해요. 뉴스는 깊이 잠들어 있는 자본주의의 에너지를 일깨워줄 신임중앙은행 총재를 숨죽여 기다려요. 뉴스는 우리의 대표단이 지구촌의 몇몇 주요 사안들을 해결해 내리라고 믿게끔 조장합니다. 그런 다음 모든 게 무너져 내려요. 그 정치가는 멍청이로 밝혀지고 정치에 안주하는 얄팍한 인간이라면 쫓겨나요. 뉴스가 좀처럼 언급하길 꺼리는 것은 왜 세상이 그다지 크게 바뀌지 않느냐, 왜 거대한 권력과 자원이 우리 어려움을 한 방에 해결하지 못하냐에 대한 것이에요. 언론의 억측과 절망스러운 보도의 절반 정도는 단박에 날려버릴 것이기 때문에 거의 모든 언론이 감히 인정하려 하지 않지만 정치적 삶에서 가장 중요한 사실은 정치의 핵심 영역에서 한 사람이나 한 정당이 단숨에 성취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점이라고 해요. 뉴스 순환 속도가 요구하는 것만큼 빨리 상황을 변화시켜내는 건 누구라도 불가능해요.
어떤 문제의 경우 소위 유일한 해결책은 메시아적 리더, 국제회의 혹은 신속한 전쟁이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100년 혹은 그 이상에 걸쳐 서서히 진행되는 변화를 기다리는 것이라고 해요. 현 체제에서 뉴스는 어떠한 위법 행위도 금품 갈취도 없이 수천 명의 사람들을 굴욕적인 환경에서 살게 만드는 부동산 개발업자를 보지 못합니다. 사기 행위를 악착같이 취재하는 열성적인 기자도 공공생활의 존엄과 지성을 서서히 갉아먹는 광고방송으로 형사상 책임을 져야 할 사람에게는 손끝 하나 댈 수 없을 것이라고 해요. 언론은 개개의 썩은 사과를 겨냥할 임무를 분명히 지니고 있지만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합의 내부에 은폐된 눈에는 띄지 않지만 훨씬 큰 제도적 실패에도 주의를 돌리도록 우리를 이끌어야 한다는 마찬가지로 중요한 책무 또한 지니고 있어요. 저널리즘은 더 나은 나라를 만들 수 있는 길을 제안하려는 목적으로 국가적 삶의 모든 사안을 다루는 망명 정부가 되어야 된다고 보통은 생각해요. 뉴스의 가장 고귀한 약속은 무지를 줄이고 편견을 극복하게 하여 개인과 국가의 지성을 끌어올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몇몇 분야에서 뉴스는 이따금 정반대로 우리를 완전히 바보로 만든다고 비난받아 왔어요. 이 문제를 놓고 언론에 대해 가장 강경한 비난을 퍼부었던 이들 가운데 19세기 귀스타브 플로베르가 있어요. 신문이 독자로 하여금 정직한 사람이라면 결코 타인에게 떠넘기는데 동의하면 안 되는 어떤 임무를 그렇게 떠넘기도록 교묘하게 부추긴다고 확신했기 때문이에요. 그 임무란 바로 생각하기예요. 언론은 이제 중요한 문제에 대한 복잡하면서도 지적인 논평을 생산해내는 일을 자기네 직원들에게 안심하고 맡길 수 있다고 은근히 제안했어요. 플로베르에게 신문이란 온갖 방향으로 손을 뻗어 가설들을 획일화하고 각 지역의 독특함과 개별적 차이를 말끔하게 다림질해버리는 것이었어요. 언론은 한 인간의 상상력도 없고 창조적이지도 않고 마음도 교활한데 그와 동시에 얻어들은 건 무척이나 많은 사람으로 만들어버리는 일을 얼마든지 할 수 있게 되었어요. 플로베르가 보기에 뉴스는 우등한 자를 무장시키고 바보에게 권위를 부여하는 것이었어요. 우리 시대의 언론은 플로베르의 마음을 조금도 누그러뜨리지 못할성 싶어요. 그들은 계속해서 대중의 의견을 고도로 표준화된 형태로 강화해내고 있어요. 우리는 뉴스거리를 판정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그 기준은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지 못해요. 심지어 뉴스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조차 모종의 의문스러운 비밀주의에 쌓여 있어요. 주요 뉴스들은 현실에 대한 궁극적 설명이라기보다 우리와 똑같이 편견, 실수, 미혹에 시달리는 필면의 존재인 편집자들이 무엇이 정말 중요할까라는 질문에 맨 처음 떠올린 생각을 통해 정해져요. 경제 문제를 토로할 때 우리는 적절한 수준의 과세는 어느 정도여야 하는지, 인플레이션과 싸우기 위한 최선의 방식은 무엇인지 숙고하는 쪽에 에너지를 쏟아요. 하지만 주류 언론은 우리가 노동의 목적, 정의의 본질, 시장의 적절한 역할 같은 보다 고유하면서도 폭넓은 질문들은 제기하지 못하게 막습니다. 뉴스 기사는 다른 식으로 깊이 상상하려는 우리의 의지뿐 아니라 그 능력까지 축소하는 방식으로 사람들을 특정한 틀에 가두려는 경향이 있어요. 이 방식이 지닌 으르고 협박하는 힘을 통해 뉴스는 우리를 마비시킵니다. 이런 문제를 파고드는 이가 없다면 불확실하지만 잠재적으로는 중요한 개인들의 사색은 위축되고 말 것이에요. 일부는 돈의 책임이 있어요. 언론사가 재정적으로 궁핍하다는 것은 막대한 수의 사람들에게 당장 인기를 얻지는 못할 생각들을 내놓을 여유를 그들이 가질 수 없음을 뜻해요. 언론사는 웬만한 대도시에 사는 인구보다도 많은 구독자 없이는 청구서 요금을 제때 낼 수가 없다고 해요. 자, 정치 뉴스가 다 끝났어요. 그 뒤를 이어 해외 뉴스 파트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이제 평균적인 시민들은 지구상 모든 국가에서 벌어지는 사건들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접해요.
하지만 우리는 또한 훨씬 놀라운 사실을 어쩔 수 없이 확인하게 돼요. 아무도 그 사건들에 딱히 관심을 갖지 않는다는 건 말이죠. 시청자들과 독자들이 외국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에 대해 크게 신경을 쓰지 않는 진짜 이유가 특별히 천박하거나 고약해서가 아니고 사건 자체가 지루해서도 아니고 다만 뉴스가 충분히 호소력 있는 방식으로 사건들을 보여주지 않기 때문이라면 어쩔 것일까요? 우리가 해외 뉴스에 흥미를 잃게 되는 것이 세상을 담아내는 방법에 있어 언론이 잘못된 전제를 하고 있기 때문이라면 말이죠. 이런 전제들 중 가운데 첫 번째는 모든 저널리스트에게 가장 중요한 전문 기술은 정보를 정확하게 모으는 능력이라는 것이에요. 이제 외국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얻는 건 그리 어렵지 않아요. 진짜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무언가에 진지한 관심을 갖게 될 수 있는지예요. 기자에게는 인내, 용기, 그리고 고된 일에 대한 열의가 필요해요. 하지만 아주 드물게 고려되는 지점인데 독자나 시청자를 그런 사건들에 신경 쓰도록 설득하는 건 완전히 다른 임무예요. 이 임무에 요구되는 기술은 언론기관의 해외 뉴스 데스크가 거의 항상 관가하는 영역에 속해 있어요. 해외 뉴스 보도를 좌우하는 두 번째 전제는 어떤 사건이 더 엽기적이고 비극적이거나 끔찍할수록 그 사건이 더 중요하게 여겨져야 하고 그러므로 기사의 위계에서 더 높은 곳에 위치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런 철학이 지닌 문제는 만약 우리가 특정 지역에서 일상적인 것으로 통하는 게 뭔지에 대해 감을 잡지 못한다면 비일상적 상태를 측정하거나 그에 대해 신경을 쓰는 게 무척이나 어렵다는 점이에요. 하지만 이 세상 대부분의 나라들에 관해 뉴스 미디어의 경이로운 기술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나라들의 일상에 대해서는 그게 무엇이건 간에 아무런 정보도 제공받지 못한다고 해요. 보통이 정의한 미래의 이상적인 언론은 이례적인 일들에 대한 관심이 보통의 삶에 대한 사전 지식에 좌우된다는 걸 인식하면서 특정한 공감을 이끌어내는 기사를 항상 주문하게 될 것이라고 해요. 지구촌에서 가장 외지고 황폐한 장소에서조차 변함없이 존재하는 인간 본성의 양상을 포함하는 기사 말이죠. 해외 뉴스 보도의 궁극적인 목적과 관련된 또 다른 전제가 있어요. 현재의 해외 뉴스는 국가와 산업에 관련한 문제에 암묵적으로 우선순위를 양보하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이 군사적, 상업적 혹은 인도주의적 문제에 연관된 것들로 채워져 있다고 해요. 하지만 이 세 영역에 대한 관심은 실제로 우리 대다수에게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보통에 의하면 더 깊고 형이상학적인 수준에서 해외 뉴스는 타자에게 인간성을 부여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해줘야 한다고 해요. 조지 엘리엇이 말했던 매체로서의 예술은 경험을 증폭하고 우리의 개인적인 친분 관계를 넘어서는 동료 인간들과의 접촉을 확장함으로써 우리를 넘는다고 해요. 엘리엇에 따르면 그로 인한 가장 큰 이점은 공감 능력의 확장이라고 해요. 뉴스의 심리학적인 존재 이유와 연결지어보면 해외 뉴스는 우리가 관점을 회복하도록 도와야 한다고 해요. 한 사회 안에서만 살다 보면 우리의 특정한 문명이 주는 이점, 다시 말해 상대적으로 정교하게 만들어진 법률, 사회적 관습, 교육적 전통, 수송망 등에 대해 고마워하기는커녕 그것을 인지하는 것조차 잊어버리기 쉬워요. 우리가 보기에 너무 빤하고 흔한 것들이 지닌 상대적인 미덕 혹은 결점을 조명하는 것이 뉴스의 임무가 되어야 해요. 우리는 어떻게 셰익스피어의 줄리어스 시저 속에서 벌어지는 일에 관심을 쏟게 되는 걸까요? 이 작품이 겉보기에는 2000년 전 이탈리아 반도에서 일어난 특정한 정치적 음모를 다루고 있어도 실은 우리 자신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이에요. 보편적인 차원에서 보면 줄리어스 시저는 우리가 친구에게 무엇을 비잡고 국가에 무엇을 바쳐야 할지를 어떻게 결정하며 소문과 음모에는 어떻게 응해야 하고 불안과 공포를 무슨 수로 구분하는지 같은 불만의 주자들을 정면으로 마주하고 있어요. 일반적인 뉴스가 셰익스피어 같은 솜씨로 작성되길 기대할 수는 없지만 보편적인 것에 대해 셰익스피어만큼 관심을 기울이라고 요구할 수는 있을 것이에요. 우리는 예전에는 이국 땅에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들으려고
줄까지 섰던 생명체들이에요. 문제는 현대인 뉴스 매체가 발전시킨 보도 방법론, 바로 다른 방법은 거의 모두 배제한 채 정확하고 기술적으로 신속하지만 비인간적인 데다 위기에만 초점을 맞춘 보도 방침이 일종의 세계화된 배타적 편협함 속으로 잘못 빠져들었다는 점이에요. 보통은 매혹과 공감을 느끼는 우리의 능력이 다시 한번 힘을 얻으려면 해외 뉴스가 예술의 창작 과정을 수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해요. 이른바 주요 사건들을 우리에게 급급한 나머지 뉴스가 잊고 만 것이 있어요. 우리가 어떤 나라에서 벌어진 일에 개입하고 있다는 점을 가지려면 그 나라 사람이나 장소에 대한 좀 더 깊은 흥미를 유발하는 사소한 이미지나 감각적인 요소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 말이죠. 알랭 드 보통은 구체적인 것들에 더 끈질기게 매달리는 뉴스, 예술이 주는 교훈을 마음을 열고 받아들임으로써 사건에 대한 우리의 흥미를 불타오르게 만들어내는 뉴스, 시인과 여행작가와 소설가의 기회를 저널리스트가 전수받아 작성하는 뉴스들을 필요하다고 해요. 우리가 이 행성에 숨겨진 아름다움과 비극을 일상적으로 태평하게 지나칠 수 없도록 말이죠. 자, 이렇게 해서 해외 뉴스 파트 섹션이 끝났고 다음 경제 뉴스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좌파와 우파, 정치 세력 양쪽으로부터 보증받은 어떤 관념, 즉 국가 재정 상태야말로 한 국가의 가장 근본적인 실제라는 관념의 상속자들이에요. 그에 따라 경제 뉴스는 모든 뉴스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으로 취급되어야 한다고 알랭드 보통은 생각해요. 경제 지표는 삶을 의미 있다거나 희망차다고 느끼고자 우리가 흔히 기대하는 척도에 대한 감각을 끊어버릴 수 있어요. 우리의 목적의식은 경제학이 우리가 그 안에서 살아간다고 알려지는 그 체제의 엄청난 규모로 인해 산산조각 날 수 있어요. 우리를 침묵시키는 건 경제의 규모만은 아니에요. 그것이 가진 복잡성도 우리를 입다물게 할 수 있어요. 바젤 1 and 2 주기적으로 조정된 경상 예산, 주가 수익률이나 양적 완화 같은 핵심적 경제 용어들 속에서 정확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파악하려면 꽤나 골치 아파요. 금융의 메커니즘을 이해하려면 뿐만 아니라 개혁을 위한 현실적인 해결 방안에 접근하기 위해서도 목적에 부합하는 질문과 그에 대한 연구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는 시간이 필요해요. 놀랍게도 매우 합리적인 해결 방안들이 저 바깥에 어른거리는데도 결코 우연은 아닐 텐데 우리는 뉴스를 통해 이런 방안에 대해 들어본 적이 전혀 없어요. 뉴스는 대체로 탄탄한 정치적 관점을 갖춘 적절한 경제학 교육을 제공하길 꺼려요. 경제 문제 자체가 복잡하고 정신사나운 것이어서 또는 현상 유지를 통해 이익을 얻으니까 그럴 것이에요. 뉴스는 자신이 중요한 사안이라고 여기는 것들로 대중의 관심을 끌어들여 의제를 정할 수 있고 그리하여 풍부한 이해력과 관심을 지닌 유권자들을 정부와 기업 앞에 내놓을 수 있어요. 역사적으로 현대 뉴스 매체는 자본주의 은행, 중개업, 증권거래소 관련 시장 정보의 필요성과 밀접한 관련을 맺으면서 발전해왔어요. 19세기 중반 영국과 미국 사이에 해저 케이블을 놓는 데는 금융업자들과 언론사들이 공동으로 자금을 댔어요. 투자자들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이런 뉴스 기사를 내요. 이들은 어떤 기업을 분석할 때 지난 5년간의 주식 배당 증가율, 최신 수익 공고, 시가총액에 대한 수치들을 참조해요. 하지만 영업사원이나 공장의 주임으로 살아가는 게 어떤 의미인지와 같은 질문은 투자자들과 무관하죠. 경제 뉴스를 다루는 언론기관은 이 세상 곳곳의 경제 전초 기지라 할 만한 지역에 기자들을 파견해요. 하지만 기자들이 부여받은 이 특권적이고 흔치 않은 관찰 기회는 투자자들이 갖는 단 하나의 질문에 답하는 데만 집중적으로 쓰일 뿐이에요. 어느 회사에 우리 돈을 투자해야 하는가 말이죠. 보통은 독자들이 숫자 뒤에 감춰진 세상을 볼 수 있도록 자본주의를 시각적이고 감각적인 현상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오싹할 정도로 질서정연한 사무실과 제조시설의 살균된 아름다움을 탐구할 수 있도록 기자들은 우리를 안내해야 한다고요. 결론적으로 경제 뉴스에 나오는 숫자와 그래프는 단지 우리가 건설한 세상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이야기와 이미지를 간략한 기호로 속기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고 해요.
비즈니스는 거기에 투자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만을 위한 것이라고 하기에 궁극적으로 너무 흥미롭고 또 중요해요. 자, 경제 뉴스 섹션 여기서 끝나고 다음 셀레브리티 뉴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스는 지속적으로 일본의 특출난 남녀들을 소개시켜줘요. 대중들은 그들의 일거수일투족에 관심을 기울여요. 이런 흥미는 거의 전 세계적으로 엘리트 문화의 수호자들로부터 비난받아요. 이는 엘리트들이 광범위하게 공유하는 다음과 같은 믿음에 부분적으로 기인해요. 즉 사회에 대한 스타들의 공헌이 인류가 당면한 진짜 문제들을 들러리로 만들어버리기 때문에 그들을 존경하거나 가치 있는 관심의 대상으로 여기는 것은 온당하지 않다는 것이죠. 영웅 숭배는 수동적이고 열등하며 무능을 표출하는 행위죠. 자신의 꿈과 포부를 충실히 쫓지 않기에 삶을 어떻게 꾸려야 하는지 전혀 알지 못해서 아예 도피하는 길을 택했다는 증거처럼 보인다는 것이에요. 누군가를 동경하는 욕구는 우리 심성의 뿌리 깊고 중요한 특징이에요. 셀레브리티에 대한 사랑을 억압하려 하기보다는 그것을 지적이고 생산적인 최선의 방향으로 이끌어야 해요. 보통이 생각하는 제대로 된 사회라면 가장 큰 명성을 얻는 이는 가장 고귀하고 고상하며 사회에 진정으로 보탬이 되는 가치를 구현하고 그것을 강화한 사람들일 것이에요. 따라서 그런 사회에서 특정 유명인을 숭배한다고 시인하는 건 수치심이나 자기 비하적인 비웃음을 유발하기보다는 자부심을 가질 만한 일이 될 것이에요. 성인들에 대한 카톨릭 교회 접근법과 웅변가와 원반 던지기 선수에 대한 아테네인들의 접근법은 현대의 셀레브리티들을 대하는 최선의 방법에 대한 중요한 단서를 제공해요. 첫 번째 교훈은 우리가 선망하는 대상에서 정확히 어떤 점이 흥미로운지 좀 더 분명하게 알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뉴스는 셀레브리티에 대한 호기심의 깊은 근원을 건드리지 않는 경향을 보이는데 이로 인해 우리는 그들을 적절하게 본보기로 삼을 수 없게 되어요. 뉴스는 일종의 광적인 에너지를 품고 셀레브리티 주위를 맴돌면서 특정한 업적을 성취한 것이 어떤 기분인지 묻는 것과 같은 단조로운 질문을 연달아 해요. 대신 미래의 인터뷰는 다른 무엇보다 우리가 이 유명한 사람에게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라는 질문에 답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보통은 말해요. 우리와 다른 분야에 종사하더라도 상관없죠. 우리 내면을 관하는 데 필요한 덕성, 즉 용기 또는 활기, 지혜 혹은 창의력, 신뢰 혹은 용서 같은 미덕의 안내자로 적합한 셀레브리티를 찾아내고자 노력해야 해요. 셀레브리티 중에서 우리에게 진정 가치 있는 사람들, 우리가 보다 성공적이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도록 영감을 줄 수 있는 태도나 업적을 지닌 사람들을 골라내야 해요. 다음으로 명성을 향한 의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까요? 사람들은 왜 유명해지고 싶어 하는 걸까요? 명성을 얻고자 하는 욕망의 핵심에는 감동적이면서도 연약하고 단순한 열망이 있어요. 바로 제대로 대접받고 싶다는 바람이에요. 셀러브리티에게 명성이란 타인의 친절과 존경심을 길어올리는 장치예요. 평범한 사람이라면 전 인격을 걸고 수년에 걸쳐 노력해야 얻을 수 있는 것을 셀러브리티는 오로지 지명도만으로 단 한 번에 얻을 수 있죠. 이처럼 명성은 시간을 절약하게 해줘요. 모두가 유명해지고 싶어하는 사회는 근본적으로 여러 정치적 이유로 인해 평범한 삶을 살면서는 품위에 대한 자연스러운 욕구를 충족할 수 없는 사회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이 실패하길 바라고 그들의 실수에 대해 험담하게 즐기는 건 결국 무척이나 슬픈 이유 때문이에요. 우리는 주목받지 못해 화가 나 있고 그래서 우리 몫을 빼앗아간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을 단죄함으로써 위안을 얻고자 하는 것이에요. 좌절된 야망이 우리를 실패자로 다른 이의 실패를 바라는 사람으로 만들어요. 악랄한 험담과 명성에 대한 지나친 갈망, 이 둘을 모두 해결하려면 현 사회 제도 안에서는 거의 상상도 할 수 없는 묘책이 필요하다고 해요. 그것은 구성원들이 서로에게 품격 있는 관심을 갖는 것이라고 해요. 제가 이 문장을 책에서 보고 타이핑을 했는데
과연 제 살아생전 이러한 현상, 이러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을지는 조금 사실 의문스럽긴 합니다. 재난 뉴스와 소비자 정보 뉴스는 건너뛰고 결론으로 넘어갈게요. 30쪽짜리 신문 30분짜리 방송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뉴스를 소비하던 시절이 있었어요. 뉴스를 공급할 책임을 진 매체들이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들을 대체로 정확하게 보도하고 있다고 믿던 때가 있었죠. 기술이 발전하면서 우리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걸 배웠어요. 기술은 우리가 자기 취향을 입력하기만 하면 컴퓨터가 그날 제공된 뉴스를 샅샅이 살피는 우리 개성에 딱 맞게 재단된 단신들을 보여주도록 하는 힘을 우리에게 부여하겠다고 약속해요. 네, 뭐 실제로 지금도 그러고 있죠. 수시로 잘못된 판단을 하는 편집자들이 뉴스 공급을 쥐락펴락하도록 내버려두는 일은 더는 없을 것이라고요. 이외에도 알랭드 보통은 이상적인 솔루션들 앞에서 제가 언급했던 것과 같이 계속 제공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과연 진정 실현될 수 있을지 저는 읽으면서 고개가 내심 옆으로 계속 젖어서 여기까지만 기록하도록 하겠습니다. 알랭드 보통의 본래 직업은 소설가잖아요. 그가 성공해서 유명인들을 많이 접했다는 것은 짐작이 가능하나 그의 언론에 대한 지향성은 현실과는 조금 괴리가 있지 않나 싶은 게 제 생각이에요. 그래서 그는 그의 예술적인 감각과 이런 예술가들의 현실의 다른 면모를 보고 그와 묘사한 능력 같은 것을 이런 저널리스트들도 좀 약간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어느 정도는 공감도 하고 좀 동의도 하는데 어느 정도는 좀 약간 고개가 약간 갸우뚱해지는 약간 그런 부분이네요. 2015년 6월 13일 21세기 폭스 최고 경영자 루퍼트 머독이 최고 경영자 CEO 자리를 그의 작은 아들 제임스 머독에게 물려준다고요. 제임스 머독이 한 40 몇인가 50은 안 됐을 거예요. 41, 2? 그 정도 된다고 하네요. 루퍼트 머독은 뉴스를 엔터테인먼트화로 시켰다는 사람도 있고 권력 여기에 화신이라고 보는 사람도 있고 그렇네요. 일반 기업도 그렇고 언론까지 족발 경영을 하는 걸 보긴 하는데 무덤덤하네요. 한국의 족발 경영 흔하디 흔하고 이게 좀 더 국제적으로 가는 거에 대해 안타깝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 그게 더 효율적인 측면도 있을 수가 있다고 보긴 하거든요. 발렌베리 스웨덴인가 그 북유럽에 이제 한국 삼성이 좀 약간 닮아가려는 그 스웨덴의 발렌베링가라고 있잖아요. 발렌베리가도 족발 경영이긴 합니다. 단 세금을 얼마나 내고 얼마나 합법적이고 그거는 좀 약간 삼성이랑 괴리가 있을 수 있을지언정 말이죠. 자, 이렇게 해서 사과책방 14번째 에피소드 뉴스의 시대를 여기까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시고 경청해주시고 청취해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